MBC 경남 라디오 당신의 저녁. 안녕하세요. 백유리입니다. 색채연구소 팬톤은 매년 올해의 색을 선정합니다. 2021년 올해의 색깔로 얼티밋 그레이 그리고 일루미네이팅을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색깔 이름이 이렇게 어렵나 싶으시죠? 쉽게 말해서 얼티밋 그레이는요, 오랜 시간을 견딘 바닷가 조약돌의 회색이라고 하고요. 일루미네이팅은 태양을 연상시키는 노란색이라고 합니다. 불안감을 이겨내길 바라며 강인함과 희망을 상징하는 색을 올해의 색으로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그 상징처럼 불안감은 떨쳐내고 더 좋아지리라는 희망으로 내일도 모레도 남은 2021년도 파이팅 하자고요. MBC 경남 라디오 당신의 저녁 시작할게요. 오늘 1부 건강 길라잡이에서는 김유란 리포터와 함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고요. 수요일 3분 쉼표, 오늘은 백수정 문화 칼럼니스트에게 영화 수상한 그녀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이어서 2부 헬스코치에서는 단백질 섭취와 보충제 이야기 한번 해보고요. 건강주치의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형제 자매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 크고 작은 다툼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 부모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정기적으로 아이와 1대1의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모의 관심을 놓고 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승자와 패자의 인식을 낮출 수가 있겠죠. 또 단순한 말다툼은 그냥 무시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대신 몸싸움이나 이에 앞서 나쁜 말, 욕을 하는 거라면 부모님이 나서는 게 좋겠죠. 싸움을 부추기는 행동도 자제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네가 형이잖아 라든지 동생이 형한테 대드냐 라든지 형제 중 한쪽 편을 들어준 행동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또 아이들은 부모의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민감하게 느끼는 만큼 부모 스스로 여유를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수첩이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 상식 알려드립니다. 건강 길라잡이 김유란 리포터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수명도 예전보다 크게 연장됐는데요. 그러면서 100세 인생, 건강 100세 시대 같은 말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됐죠. 네, 맞아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요즘에 또 헬스테크라는 신조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헬스테크는 건강한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가리키는 신조어인데요. 헬스 테크놀로지 줄임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건강테크라고도 하는데요. 재테크를 할 때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해야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건강도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네, 건강한 노후는 축복이겠지만 그 반대가 되면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건강 길라잡이에서는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될 내용들 한번 정리해보면 참 좋겠네요. 네, 첫 번째로 미리 관리해야 할 것은 귀입니다. 망가진 청력은 회복하기 어렵다고들 네. 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청력 장애가 생기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귀가 잘 안 들리면 목소리도 커지면서 대인관계가 불편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요즘은 젊은 층뿐만이 아니라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이어폰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 이어폰이 청력에는 사실 좀 나쁜 영향을 주지 않나요? 네, 그렇죠. 특히 볼륨을 크게 해서 들을수록 청력에 더 나쁜데요. 그런 만큼 평소 이어폰을 사용 많이 한다거나 이 고음으로 음악 듣는 습관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럼 건강한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 두 번째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다음은 눈입니다. 시력 저하의 주요 원인은 백내장이라고 하는데요. 젊었을 때부터 직사광선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망막 시신경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눈이 망가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햇빛이 강한 날씨에는 모자와 선글라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네, 청력 검사도 마찬가지고 시력 검사도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압과 망막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한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 부분은 치아인데요. 이가 빠지면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젊었을 때 치아 관리 중요하겠죠. 네, 저는 치아 관리 뭐 특별한 건 하지 않고 그냥 스케일링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요 정도 관리면은 치아를 좀 오래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충치와 치주염이 있는 분들은 또 바로바로 치료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양치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33 양치법 아시죠? 식사 후 3분 이내 하루 3번, 3분 동안 닦아주시고요. 또 너무 세게 닦으면 치아가 마모되고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요. 올바른 칫솔질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치아도 약해지지만 사실 관절도 많이 약해지잖아요. 네. 특히 무릎 관절이 가장 빨리 약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이 무릎 관절을 아끼는 게 필요합니다. 뭐 젊을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여유가 없어서 뭐 취미 생활이나 여행을 못 즐기신 분들이 보통 나이가 좀 들면 여행도 다니고 운동 계획을 세우시는데요. 그렇다면 더욱더 무릎 건강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젊었을 때 무릎을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듣기로는 한 번 무릎을 다치게 되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요.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체중 관리도 필요합니다. 과체중인 분들은 1kg 감량만으로도 무릎 하중을 5kg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염증이 있다면 참지 말고 소염 진통제를 꼭 드시기 바랍니다. 네, 어르신들이 대부분 무릎 관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대한 수술을 빨리 받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수술도 적기가 있거든요. 미루다가 너무 늦게 받게 되면 힘이 빠져서 수술 후 가장 중요한 재활 운동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재활 운동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있을 때 수술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신경 써야 할 점들 한번 짚어보고 있는데요.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다음은 근육 유지하기입니다. 근육은 나의 체력을 결정하는 엔진 크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대 때 근육이 100이라면 40대 이후부터는 10년마다 8%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대 이후부터는 10년마다 15% 감소해서 80대로 가면 절반인 50으로 줄어든다고 하네요. 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근육량이 이렇게 많이 감소하는 거는 사실 몰랐거든요. 네. 앞으로 근육 운동도 좀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이 운동과 함께 근육을 키워주는 단백질 음식을 꾸준히 드셔주는 것도 좋은데요. 생선이나 닭고기, 해산물, 두부, 콩과 같은 단백질 식품을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네. 또 전 요새 벌써부터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너무 소중해지더라고요. 네. 이게 탈모도 미리 관리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이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머리카락은 빠지기 시작하고 관리하면 효과를 보기 힘든데요. 이 나이 들어서도 머리카락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담배라든지 술은 당연히 줄이는 게 좋고요. 체중 관리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샴푸도 계면 활성제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샴푸를 사용하는 게 머리카락과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일단 샴푸부터 한번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한번 알아볼까요? 네, 피부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야외 활동할 때 선크림을 바르고 보습만 잘해도 피부 노화를 줄일 수 있거든요. 뭐 아이크림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뭐 바르라는 이런 네. 말도 있잖아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관리를 해주는 게 좋으니까요. 자외선 차단제나 크림 미리미리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네요. 네, 귀와 눈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어폰을 들을 때는 소리를 크게 해서 듣지 마시고요. 눈 보호를 위해서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선글라스, 모자 꼭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다치지 않도록 젊을 때 더 신경 써주는 게 좋고요. 단백질이 든 음식도 많이 드시면서 근육 관리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양치질도 꼼꼼히 해주시고 또 피부 관리까지 잘 해주시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헬스테크는 가능한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30대부터 시작해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노후를 위한 건강 관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길라잡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유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3분 쉼표. 어른들은 종종 내가 10년만 더 젊었다면 이라는 말을 하죠. 10년만 젊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나이 먹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젊은 시절에 대한 그리움 같은 건데요. 오늘은 10년, 아니 50년이 젊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영화 수상한 그녀입니다. 2014년에 개봉한 수상한 그녀는 황동혁 감독, 심은경, 남훈이, 박이단이 주연한 작품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의 인생이 그러하듯이 산전수전 다 겪고 부끄러움이라고는 1도 없는 욕쟁이 칠순 할머니 오말수는 대학 교수가 된 아들 자랑이 낙입니다. 평생 아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죠. 그런데 오말순의 잔소리 때문에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아 지병이 악화되자 아들은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심란한 마음에 밤길을 거닐던 오말수는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 나온 젊고 예쁜 여자들의 모습을 보고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짐을 느낍니다. 그러다 우연히 청춘사진관이라는 곳을 발견하고는 영정사진이나 하나 예쁘게 찍어놓고 싶어 하는데요. 그런데 사진을 찍고 밖을 나온 오말수는 자신이 50년 전 곱디고 온 모습으로 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것도 잠시 오말수는 20살의 꽃처녀 오두리가 되어 되찾은 청춘을 즐기려고 합니다. 소시적에 노랫개나 했다는 오말수는 묵혀두었던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자식 걱정, 손주들 걱정에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모습은 변했어도 마음은 욕쟁이 오말순 그대로라 쑥쑥 튀어나오는 사투리 말투와 거친 행동에 당혹스러운 상황이 계속 벌어집니다. 영화 속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잘나가는 오두리가 무대에서 하얀 나비라는 곡을 부르는 장면인데요. 생각을 말아요. 지나간 일들을. 꽃잎은 시들어요. 슬퍼하지 말아요. 라는 노랫말과 함께 젊은 시절 오말순이 혼자서 갓난쟁이 아들을 업고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하던 모습들이 오버랩됩니다. 가장 화려했어야 할 청춘의 시절이 오말순에게는 가장 힘든 순간들이었죠. 마음이 먹먹해지는 장면입니다. 영화는 오말순이 꽃처녀로 변신한 후 겪게 되는 좌충우돌 사건들을 코믹하게 그리면서 언제나 가족을 향해 있는 그녀의 마음을 통해 따뜻한 가족애를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 수상한 그녀를 보시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청춘은 어떠한 모습이었을지 얘기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3분 쉼표. 지금까지 백수정 문화 칼럼니스트였습니다. MBC 경남 라디오 당신의 저녁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광고 듣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헬스 코치. 운동으로 건강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헬스코치 이승현 건강운동관리사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여름이 다가오면서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나 근육 만들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떤가요? 예. 요즘에 많죠. 네.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또 이제 자주 물어보는 게 이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많이 물어보십니다. 실제로 여름이 다가올수록 이제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이 참 많죠. 네, 저도 운동하거나 근육 만들 때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단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그런 이유에서지 않을까 싶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꼭 이 단백질 보충제를 챙겨 먹어야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몸을 만드는 데는 단백질 보충제가 이제 필수라는 인식이 좀 강하죠. 네. 그러나 이 단백질은 우선 주식을 통해서 섭취하시고 나머지 제태제로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게 맞겠죠.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먼저 운동할 때 필요한 최적의 단백질 공급량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우선 연구 결과로 소개를 드리면 이 규칙적인 운동이 단백질 필요량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일정 수위를 넘는 단백질 과잉은 오히려 이 근육 성장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근육의 동화작용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는데요. 우선 체중 1kg당 2.4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이 동화 반응의 한계에 도달하고 섭취된 아미노산의 분해 속도는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2006년 개인의 연구에서 그 대답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체중 1kg당 단백질 0.8g을 섭취한 지구력 운동선수는 섭취한 단백질의 14%가 분해되었고요. 그리고 체중 1kg당 1.8g을 단백질 섭취했더니 이 아미노산이 25%가 또 분해되고요. 그리고 섭취량이 3.6g까지 늘었더니 단백질의 54%가 그냥 분해된 것입니다. 네. 즉 단백질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소화계의 단백질 흡수력이 감소하고요. 이에 함께 아미노산 배출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반인이 적당한 운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체중 1kg당 한 1g 정도, 그리고 근비대와 고강도 운동을 했을 경우라면 그래도 한 1g에서 1.5g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 단백질 섭취는 체중 kg당 1g 섭취가 적당하고요. 그 이상 섭취하는 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단백질 1회 섭취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 1kg당 0.8g에서 1g의 단백질 섭취하는 것이 1일 섭취량에 적합하다고 하죠. 네. 즉 운동을 한다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운동 후 유청 단백질의 적정 복용량은 20g 정도일 거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이 전문 운동선수나 보디빌더가 아니고요. 일반인을 상대로 한 이제 연구였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2012년 페닝스의 또 연구를 보면 노동자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 끼니당 단백질을 10에서 20g 섭취하는 것보다는 35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이 동화작용 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도 하죠. 네. 이런 면에서는 좀 다른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을 흡수하고 사용하는 능력은 젊은 운동선수보다는 이 노령자들이 훨씬 더 좋다고 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끼니당 단백질은 20g 이 적정치라는 견해가 많고요. 그리고 고강도 운동이나 장시간 운동을 한다면 30g에서 40g을 드시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 보자면 보통 강도의 운동을 하는 분들이라면 끼니당 20g 정도면 되겠고요. 격한 운동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40g 정도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단백질 섭취가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지만 다른 건강 효과들도 물론 있겠죠. 예, 맞습니다. 이 단백질이 주로 근육 발달에 약간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데 네. 그러나 다른 효과도 참 많죠. 우선 이 여러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은 이 근육의 구성 요소일 뿐만 아니라 뼈, 관절, 힘줄, 인대, 머리카락, 항체, 호르몬, 효소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을 또 만들어주죠. 그리고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시키고 혈당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단백질이 우리 몸에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양했네요. 근데 또 많이 섭취하면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또 부작용도 좀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 단백질 과잉으로 인한 주요 부작용이라면 이 근육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오, 네. 예, 그리고 단백질 섭취가 늘면서 탄수화물의 섭취가 또 줄어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 많은 양의 산을 이제 생성할 위험이 생깁니다. 즉 이제 산성 과다는 혈액의 산염기 균형을 깨뜨려서 근육량과 골량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운동 수행 능력 또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이 이 칼슘 배출을 촉진한다는 오명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런 주장에 힘이 좀 실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바로 단백질이 소변을 통한 칼슘 배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단지 이 단백질이 칼슘의 장내 흡수를 촉진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단백질 섭취량이 적으면 칼슘 흡수량도 적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단백질의 과잉 섭취는 금물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단백질을 음식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어떤 식품들이 좋을까요? 예, 우선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육류나 가금류를 먹는 것이 이제 단백질 보충에 더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화 지방 함유량이 좀 높죠. 그래서 미국 암연구회에서는 붉은 고기를 일주일에 510g으로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이컨이나 소세지는 이제 먹으면 좀 안 되겠죠. 네, 그렇죠. 육류나 가금류로 단백질 섭취하되 이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510g으로 제한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백질 보충원으로 이 육류 말고 콩류는 어떨까요? 예, 콩 좋습니다. 예. 두부나 우선 미소, 네. 그리고 완두콩이나 템페 등 콩에서 비롯된 음식은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함유된 환상적인 단백질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실제로 중간 정도의 콩 단백질 섭취는 이 유방암의 위험도 낮출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붉은 고기와 같이 이 높은 지방을 대신해서 콩을 통한 단백질 섭취가 고단백, 저지방에 좋은 식이라고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함께 섞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뭐든 골고루 먹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음식을 못 챙길 경우라면 보충제라도 먹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예, 단백질 보충제 참 많이 물어보십니다. 네. 우선 이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보충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고르기가 너무 어려우실 텐데요. 보면 뭐 아미노산, 단백질, 탄수화물, BCAA, 글루타민, 아르기닌 등 이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하는 운동 종류와 강도, 시간, 그리고 개인의 식단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지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겠네요. 우선 단백질 보충제를 운동 직후 섭취했을 때 근육의 동화작용이 6시간 동안 3배 더 많이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운동 직후에 가능한 한 빨리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45분 이하의 짧은 운동을 한다면 운동 전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운동을 마칠 때쯤 단백질이 이미 혈액에 흡수되어서 즉각적인 동화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이죠. 네. 이 45분 이하의 짧은 운동은 운동 전에 또 그보다 길게 한다면 운동이 끝난 직후에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운동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근력 운동 시 필요한 것이 이제 지구력 운동을 했을 때랑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지구력 운동의 경우에는 탄수화물 섭취로 에너지 공급에 중점을 두고요. 근육 운동이라면 단백질 공급에 주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강도 운동이라도 근력 운동 중심이라면 단백질 섭취가 더 우선시 되도록 보충제를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단백질 섭취와 보충제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봤는데요. 단백질은 되도록 식품으로 적정량을 섭취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단백질의 올바른 시기는 이 생선, 닭, 콩 등의 섭취를 늘리고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 대신하여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건강한 단백질 섭취를 늘린다면 건강에도 이제 그리고 근육 만들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헬스코치 오늘 단백질과 보충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창원시설공단 창원실내수영장 이승현 건강운동관리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코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죠. 실제로 어떤 사고나 사건을 겪고 나면 그 뒤로 비슷한 상황을 보기만 해도 놀랄 수가 있는데요. 건강주치 오늘은요. 이런 증상이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도움 말씀에 유병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주제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데요.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과 좀 비슷한 걸까요?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각한 외상을 보거나 혹은 직접 경험한 이후에 나타나는 장애를 말하는데요.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원래 전쟁과 같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한 군인에게서 많이 발생하였고요. 실제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는 자동차나 비행기 사고 후에 혹은 지진,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분들이나 상대로부터 원치 않는 성적인 추행이나 폭행을 당한 경우에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외상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교통사고 이후에 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심한 교통사고 이후에 저희 클리닉을 찾으시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많고요. 교통사고가 경미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지 사고 이후에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불안감, 초조감, 안절부절 못함 등의 증상만 경험하시지만 자동차가 크게 파손된 사고를 경험하신 경우에는 극도의 불안 증상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심각한 증상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네, 이제 원인을 한번 짚어볼 텐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이름처럼 어떤 사건이나 사고 같은 외상이 주된 원인이 되겠죠. 네, 원인은 어떤 외상적인 사건이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외상적인 사건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서 이 질병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외상적 사건 이전이나 이후에 생물학적, 심리사회적 요소가 발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인구에서의 평생 유병률은 1에서 14%로 매우 다양하고요. 참전 군인이나 사고 또는 범죄 피해자에게서 특히 높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전쟁이나 군 복무 중에 물리적인 폭행 등을 당한 경우에 많이 발생하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강간이나 성추행, 폭행 같은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남녀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교통사고 이후에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네, 앞서 극도의 불안 증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심각한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첫째, 위협적이었던 사고에 대한 반복적인 회상이나 악몽에 시달리는 등 외상 경험을 다시 경험하는 재경험 증상이고요. 둘째, 그러한 외상을 상기시키는 것들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그러한 상기 반응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감정적 둔마 반응이 나타나고요. 셋째, 지속적으로 과민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증상과 더불어 우울, 불안, 일상생활에 대한 집중력 저하, 흥미상실, 대인관계에서의 무관심하고 멍한 태도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평소와 다르게 짜증이 많아지고 잘 놀라고 수면장애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해리 현상이나 공황 발작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착각, 환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고로 인한 희생자가 있을 경우에는 혼자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심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사고 경험과 비슷한 상황을 회피하고 그런 비슷한 자극으로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증상이 좀 심각하네요. 이게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어떤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50세 된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네. 잠을 잘 못 주무시고 겨우 잠을 자도 악몽을 자주 꾸며 낮에는 깜짝깜짝 놀라고 멍하게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전과 달리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를 방문하셨습니다. 환자분의 병력을 들어보니까 한 달 전에 차를 타고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를 폐차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가 있은 지 수일 후부터 잠을 잘 못 자는 증상이 있었고요. 사고 이후에 방에 불을 켜놓지 않으면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불을 켜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분은 베개에 머리만 대면 3분 이내에 잠이 드는 분이었는데요. 사고 이후 눈이 멀뚱멀뚱해지면서 아무리 자려고 노력을 해도 잠이 안 오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겨우 잠이 든 이후에는 사고 당시 상황이 꿈속에서 재현되는 경험을 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화들짝 놀라서 잠에서 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잠에서 깬 이후에는 더 잠이 들기가 어려웠고요. 네, 잠도 잘 못 자지만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라 다시 운전대를 잡는 게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다른 증상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길을 걸어갈 때 버스 경적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는 길에는 다른 차들이 나를 향해서 달려드는 것 같은 느낌에 소리를 치거나 혹은 몸을 덜덜 떨면서 무서워하는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이후에 내가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나 자신을 탓하고 나 자신을 책망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시고요. 점점 더 힘든 내 상황을 이겨보려고 술을 마시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한 예는 교통사고 이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인데요. 단지 이런 증상들을 질병으로 보지 않고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인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건강주치 오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주제로 창원 파티마병원 유병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MBC 경남 라디오 당신의 저녁
2부 건강주치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요. 앞서 심한 교통사고를 겪은 분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경험한 사건이나 사고의 정도가 더 심각할수록 이 외상 후 스트레스의 장애도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가 있는데요. 실제 외상의 심각도, 외상의 시간, 외상 노출의 근접성, 2차 외상 경험, 외상 경험을 회상시키는 요인들, 이어지는 또 다른 불행한 사건, 외상 관련된 경제적, 기타 손실 등이 위험 인자이고요. 실제로 사고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만큼 경미하게 있었던 경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의 예를 든다면 차를 폐차시켜야 할 만큼 큰 사고가 있었던 경우에 잘 생기게 되고요. 교통사고를 당했던 분이 또 다른 2차 사고를 경험한 경우에는 이러한 증상이 더욱 악화되고 심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에 2차적인 사고를 반드시 피하시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네. 근데 똑같은 자극이라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더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 대수롭지 않게 느끼는 사람 다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잘 일으키는 소인에는 어렸을 때 심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셨거나 이전에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경험하셨거나 사회적 지지가 부족할 때, 정신질환에 대한 체질적인 취약성이 있을 때, 최근에 스트레스성 생활 변화가 있을 때, 최근에 술을 과하게 마셨을 때 등이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사례의 경우도 사고가 있은 지 며칠 지났을 때부터 잠을 못 잤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언제부터 나타나서 어떤 경과를 보이는지도 궁금하네요. 증세는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대개 일주 후부터 나타나지만 수개월이 지나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스트레스가 있을 때 더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요. 약 30%가 완전 회복되며 약 40%는 경미한 증상을 겪고 약 20%는 중등도의 증상을 겪고 나머지 10%는 증상이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과를 거칩니다. 예후가 좋은 경우로는 급성 발병일 때와 증상이 있었던 기간이 짧은 경우, 병제 내 기능이 좋았던 경우나 사회적 지지가 강할 때이고요.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혹은 나이가 너무 많은 경우와 과거에 정신과적인 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 예후가 나쁘다고 합니다.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보통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내용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볼게요. 외상 직후에는 단기간 위기 개입 기법이 사용되고요. 이 개입을 통해서 환자분이 사고를 부인하려는 충동을 극복하게 해주고 안심시키고 긴장을 풀어주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도록 돕습니다. 초기에는 수면제를 복용해서라도 수면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환자분에 따라서는 자신의 외상 경험을 돌이켜보고 관련된 감정을 재반응하고 외상 경험을 재구성하고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살면서 어떤 상처든 입지 않고 살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만 훌훌 잘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주치 지금까지 유병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MBC 경남 라디오 당신의 저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오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